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한 무리의 사내들이 짙은 안개 속에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산단이라는 상단으로 한양에서 거래를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헌데 충청북도 속리산 숲을 통과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기야구나. 지금쯤이면 벌써 하산하여서 평지를 걷고 있을 텐데 말이다. 이 망할 놈의 안개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요. 한산단의 우두머리인 행수 박중만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박행수를 보좌하는 서기는 신경질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만 두터운 안개는 비웃듯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단원들은 어떠한가? 대부분 많이 지쳤습니다요. 3일은 꼬박 쉬지 않고 걸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거래로 많이들 낙담하였습니다. 한양에서의 거래가 예상만큼 이득을 많이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단원들의 사기가 매우 낮았지요. 게다가 길까지 잃어버렸으니 더더욱 지쳐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숨을 돌리며 주변을 살폈지만 나무들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산중 깊숙이 더 이어졌고 안개는 더욱 짙어지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복의 장석이 야영을 준비하게.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산단 아닙니까? 끄떡없습니다요. 아니다. 밤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앞이 안 보일 것이다. 그러다가 누가 하나 넘어져서 크게 다치면 어찌하려고 그러나? 김 씨는 아직도 저번에 다친 무릎이 안 낫지 않았나? 돈도 못 벌었는데 몸 건강이라도 챙겨야지. 잔말 말고 불이나 피우게나. 알겠습니다, 행수님. 박행수의 단호한 판단의 단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행수는 이렇듯 아량이 넓고 아랫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한산단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박행수의 냉철한 판단과 인품 덕이었지요. 단원들은 자리를 펴며 불을 피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불빛이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행수님! 저기 민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행수는 단원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대로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숲속에서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행수는 그야말로 저승에서 부처님을 만난 기분이었지요. 잘 됐다. 가서 하룻밤이라도 묵고 갈 수 있을지 부탁해보자꾸나. 저희 인원이 꽤 되는데 자리가 충분할까요? 되는 대로 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영을 하더라도 민가 옆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다. 들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할 테니 말이다. 한산단은 곧바로 짙은 안개 속에서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이는 평범한 민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집이었지요. 당의 낡은 담벼락에는 잔뜩 해지고 색이 바랜 천안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바람에 닳고 뒤틀린 장승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을 잔뜩 찌푸린 것이 퍽 심술궂어 보였습니다. 행수님, 이건 민가가 아닙니다. 당집 같습니다. 당집이라. 박행수는 말을 멈추고 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에게 하룻밤을 부탁하기란 좀 깨름칙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쩐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 껄끄러운데요? 이럴 바에 그냥 야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당집이더라도 일단 지붕 있고 벽이 있는 집안이더냐? 아니면 길이라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 박행수는 말리는 서기를 뒤로하고 당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했지요. 여인은 단촐한 복장이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고 있었습니다. 매우 옛되고 아름다웠으나 어딘가 표정이 어두웠고 차가웠습니다. 늦은 밤에 실례하겠소이다. 우리들은 상단인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지 뭐요. 그래서 말인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일행이 몇 분이신가요? 10명은 되는구려. 삭슨 넉넉히 드리겠소. 그렇게나 많으면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려. 그렇다면 길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 알겠습니다. 여기를 지나쳐서 저기로 쭉 내려가시면 청아야,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더냐? 손님이라도 찾아왔느냐? 여인이 길을 설명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간드러진 목소리로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에 여인은 낯빛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여인은 아랫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하기를 망설여 했습니다. 이년아, 들짐승에게 목이라도 뜯겼더냐? 어째 대답이 없는 게냐? 예, 어머니. 길을 잃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어라. 그러면 어서 드리지 않고 못하는 게냐? 손님들을 세워놓고 있으면 아니 되지. 여인은 어머니의 한 소리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지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는군요. 여기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박행수는 한참 어린 여인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대답 대신 먼저 앞서서 휙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행수는 떨떠름해하며 한산단원들을 이끌고 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죄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가시처럼 돋은 가지가 하늘을 향해 기묘하게 뻗어 있었지요. 기묘한 형태로 잔뜩 쌓아올린 돌무덤도 종종 보였습니다. 개 중에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듯한 물건이 일정한 간격에 놓여 있었고 향도 피워져 있었습니다. 당집 창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은 마치 짐승의 두 눈동자를 연상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오싹했지요. 한산단원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숨죽이고 여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 어둑한 기운이 감도는 당 안으로 들어서자 또다시 문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인이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우성화라옵니다. 여기 속리산 신령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있사옵니다. 길을 잃으셔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으셨다고요? 성화는 중년의 여인이었지만 화려하고 요염한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는 윤기가 흐르는 검은 비녀로 정갈이 올려 묶었고 고운 옷감으로 지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옅은 달빛 아래에서 비치듯 창백했으며 눈동자는 깊고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소이다. 우리가 신뢰를 끼친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구려. 그럴 리가요. 우리 청화가 낯가림이 심하여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 아이가 귀한 손님들을 돌려보내려고 했군요. 무당은 목소리마저 나긋나긋하면서도 어딘가 싸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힐끗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 괜찮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것이 오히려 죄송하지요. 사람이 많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민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성화라고 밝힌 무당은 요사스러운 미소를 띠며 장짐은 하나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이 보였는데 박행수와 한산단원들은 방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람 10명이 아니라 20명이 들어가도 넉넉한 큼지막한 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아늑한 방 가운데에는 마치 한산단이 올 것을 대비한 것 마냥 자리가 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외진 산속 당집에 이렇게 큰 방이 다 있나? 이상하구려. 밖에서 본 것보다 집이 훨씬 넓은데? 조용히들 하거라. 한산단원들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박행수도 깜짝 놀랐지만 단원들에게 핀잔을 주며 놀란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돕는 것이 본래 무당의 역할이지요. 이는 귀신이건 사람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공간은 충분하니 여기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지요. 박행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피곤한 부하들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불편할 것은 없소. 그러면 신세 좀 지겠소. 한산단원들은 커다란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매우 깔끔했지만 묘하게 뼛속을 스치는 듯한 서늘함도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한산단이 모두 자리를 잡는 것을 지켜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제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아야, 뭘 그리 멀뚱거리며 서 있는 게냐? 어서 가서 저녁상 좀 내오너라. 예, 어머니. 청화는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박행수는 어째 자신들의 방문에 착해 보이는 저 여인이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아서 괜시리 미안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안 그래도 딸아이와 둘이서만 이 길고 긴 밤을 지새우려니 적적했습니다. 아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여기 식전주를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무당은 앉아있는 박행수와 단원들을 살피며 요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있던 술병을 꺼내더니 한산 단원들에게 잔을 따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씩 쭉 드셔요. 여행길에 먹은 흙먼지가 싹 내려갈 것이옵니다. 나는 일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술을 삼가고 있어. 마음만 받겠소. 어머, 저처럼 나이든 여인이 올리는 술은 입에 맞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지 않소.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요. 다른 단원들이 나 대신 맛있게 마셔줄 것이요. 박행수는 부드럽게 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무당은 잠시 두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며 표정이 굳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으며 다른 단원들에게 술을 돌렸습니다. 단원들은 꾸벅 고개를 숙이며 잔을 받고 술을 쭉 들이켰습니다. 이야, 이거 술 맛이 끝내줍니다. 미인이 따라주시니 어째 더 맛이 좋구만요. 생전 처음 마셔보는 술인데 향이 기가 막히군요. 무당이 아니라 술장인이라 하여도 되겠소. 과찬이십니다. 잠시 후 청화가 다시 나타나 커다란 쟁반에 음식을 가득 담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상에 차렸는데 아주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갓 구운 파전에 백김치, 각종 조림찬, 장아찌, 구운 생선, 심지어 돼지고기 수육까지 깔렸지요. 간편한 저녁상이 아니라 어디 잔치집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산골에서 이런 음식을 청아는 손재주가 좋답니다. 자, 어서 드시지요. 무당의 권유의 단원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박행수도 몇 점 음식을 집어 입에 넣어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맛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맛있어서 박행수는 더더욱 수상했습니다. 아무렴 한양의 대감집에서 먹는 잔치상 요리보다 더 맛있으니 말입니다. 반면 다른 단원들은 정신을 놓고 미친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산을 헤매어서 생각보다 더 허기가 졌던 것 같았습니다. 산속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오늘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맙소사, 어쩜 이리 맛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따님은 수락관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행수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점점 단원들이 과격하게 밥을 퍼먹더니 이윽고 한 단원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던지고 손으로 냅다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박행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보게! 아무리 배가 고팠다 해도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나? 박행수의 제지에도 단원은 들은 채 만체하며 머리를 쳐박고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굶주렸다고 해도 박행수가 이리 말하는데 듣는 척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서 얌전히 밥을 먹던 장석이도 그릇에 머리를 쳐박고 걸신 들린 듯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모든 단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장석이! 자네까지 왜 그러나? 이해보다 못한 박행수가 장석이의 어깨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장석이는 그러자 획 고개를 돌렸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장석이의 얼굴은 돼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박행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박행수는 당황하며 다시 주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원들이 장석이처럼 돼지로 변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돼지고기를 뜯어먹으며 꿀꿀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보시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박행수가 탁자를 3개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사특한 요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당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간드러지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행수나으리. 어찌하여 저희 술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딸이 차린 맛있는 밥도 그저 깨작거리시기만 하고 거참 예의가 너무 없으시군요. 반면 단원분들은 아주 예의 발라서 다행입니다. 무당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에 박행수는 털이 모두 곤두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당은 사악한 무당의 소굴이었던 것이지요. 이곳에서 당장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 팔 그리고 목까지 감각이 없어졌지요. 박행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으나 곧 혀도 굳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본 무당은 손을 탁탁 털며 박행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식사를 조금이라도 입에 대셨으니 약효가 돌았을 것입니다. 잘 되었구려. 덕택에 아주 재밌는 것을 구경하실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무당은 깔깔 웃으며 박행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박행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행수는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렸지요. 목을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손발이 단단히 묶인 채 어둡고 더러운 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광에는 음산한 촛불이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창도 없어서 아주 공기가 답답하였습니다. 박행수는 어떻게든 손발을 움직여서 줄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행수가 고개를 돌리자 무당 여인이 족자를 펼쳐놓고 붓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우아했습니다만 어두운 광에서 홀로 족자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매우 기괴했습니다. 박행수는 이를 보고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무엇하는 짓거리냐?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무당은 박행수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박행수를 바라보며 요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마침 깨어나셨군요. 마침 마무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행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퍽 즐거웠습니다. 헌데 정말 재밌는 일은 아직 남았으니 걱정 마시지요. 이 정신 나간 것.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수님은 저를 두려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당은 족자를 들어 박행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행수의 초상화였습니다. 숨을 쉬는 듯 생동감이 넘쳤고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행수는 마치 자기 자신이 그림 속에 갇혀있는 듯한 괴리감에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아름답지요?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헌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보다 진짜 재미를 보셔야지요. 이봐라 청아야. 손님에게 특별 대접을 해드리게 어서 그놈을 데려오너라. 무당의 외침에 청아가 광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아는 눈을 내리깐 채 슬픔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아의 손에는 새끼줄이 들려 있었는데 새끼줄은 돼지의 목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돼지는 꿀꿀거리며 청아의 손에 얌전히 이끌려 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본 박행수는 아연실색하였습니다. 돼지는 분명 장석이었습니다. 어찌 알아보았냐 하면 장석이의 두 눈을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박행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장석이? 자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오늘 그림도 흡족스럽게 완성되었으니 이를 축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하 자리에는 당연히 돼지고기가 있어야 하죠. 행수님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맛나게 구워서 대접하겠나이다. 무슨 짓인가? 안 돼! 그만두게! 얌전히 계십시오. 내장도 빼지 않고 통으로 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당은 박행수의 절규를 비웃으며 식칼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도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박행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돼지는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습니다만 무당의 칼질에 숨이 끊어져 바닥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무당은 본격적으로 돼지를 해체하였습니다. 식칼이 내려칠 때마다 끔찍한 소리가 광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행수는 얼굴을 돌리고 싶었지만 무당이 피가 묻은 손으로 박행수의 얼굴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니 되지요, 행수나으리.
끝까지 지켜보셔야죠. 제가 돼지 도축에는 아주 도가 텄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금방 구워서 한 점 드리겠습니다. 청아야, 당장 화로를 가져오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청아는 참담한 표정으로 화로를 가져왔습니다. 무당은 그 자리에서 돼지고기를 화로에 올려 굽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냄새가 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젓가락으로 노릇하게 구워진 돼지고기를 박행수 앞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어서 한 점 드셔보세요. 아주 잘 구워졌지요? 이 정도면 수락관에 들어가도 될 솜씨 아니겠습니까? 박행수는 그 끔찍한 광경에 그만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개워내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박행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마차에 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너머로는 무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번에는 쓸만한 녀석이겠지요? 저번에는 아주 반항이 거세어서 혼났습니다. 그 정도 활력은 있어야 염전일을 하지 않겠나? 매번 헐값에 노비들을 사가면서 잔소리가 많구나. 그 점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요. 저 녀석도 아주 힘이 넘쳐난다. 나이가 좀 들었지만 채찍질 몇 번 갈겨주면 알아서 설설 길터이다. 걱정 마시오, 마님. 제 손에 들어온 이상 말 안 듣는 노비란 있을 수 없어. 박행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당이 자신을 노비로 염전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한때 상단을 이끌던 행수가 이제는 노비로 팔려간 처지라니. 게다가 단원들은 모두 돼지가 되어서 도축당해 버렸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염전주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마차를 끌고 출발하였습니다. 염전에 도착한 박행수는 염전주인과 하수인들에게 매일같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를 죽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짜고짜 두들겨 패더니 밥도 주지 않고 굶겼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무작정 끌고 나와서 땡볕에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였지요. 박행수는 거짓골로 가마솥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소금을 날랐습니다. 지쳐서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간수들이 호되게 채찍질하였습니다. 하루는 소금 더미를 나르다가 기진맥진에 쓰러지자 염전주인은 몽둥이로 박행수를 후드려 팼습니다. 이 게을러 빠진 놈! 밥값도 못하는구나! 여기서 맞아 죽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빠져 누워 있거라! 박행수는 온몸이 멍들고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쉴 때는 다른 노비들과 함께 좁은 창고에 갇혀 눅눅하고 썩은 음식을 먹으며 비루한 목숨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입 근처에 가져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박행수는 코를 틀어막고 억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무참히 살해당한 단원들의 원수를 갚아야 했습니다. 결코 용서치 않겠다. 박행수는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당이 돼지로 변한 단원을 식칼로 무참히 살해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행수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염전에서 노예짓만 하다가는 단원들의 원수를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박행수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염전의 일꾼들이 곤히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창고의 판자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공간을 넓혔습니다. 손톱이 닳아 피가 나고 쓰라렸지만 박행수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땅을 파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보름, 한 달 동안 꾸준히 개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멍의 넓이가 충분해져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한참을 낑낑거려서야 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곧바로 내달렸습니다. 염전을 탈출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박행수가 탈출한 직후 하필이면 간수 하나가 노비들을 확인하러 왔다가 박행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염전 간수들은 개를 풀어서 단숨에 박행수를 따라잡았습니다. 박행수는 이를 악물고 맨발로 산길을 뛰었습니다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지요.
박행수는 꽁꽁 묶인 채 염전주인 앞에 끌려왔습니다. 염전주인은 분노에 찬 얼굴로 박행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밤에 체조를 거하게 하였구나. 오랜만에 속세의 공기를 맛보니 어떻더냐? 기분이 좋더냐? 염전주인이 윽박질렀습니다. 박행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간수가 박행수를 걷어차서 넘어뜨렸습니다. 비명도 지를 새 없이 얼음장 같은 찬물이 끼얹어졌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곤장 80대쯤이면 이놈이 정신 차릴까? 어떻게 생각하나? 어림도 없지요. 이런 놈이면 100대는 때려야 기가 꺾입니다요. 그 말이 참말이더냐? 거참 잔인무도하구나. 그러면 100대까지는 치지 말값이오? 그래, 100대까지는 치지 말고 120대 정도 갈겨서 아주 죽여놓아라. 그러면 오히려 고통이 덜하지 않겠느냐? 역시 나으리이십니다. 자비심이 넘치십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악독한 염전주인과 간수들은 박행수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행수는 질질 끌려서 곤장대에 올려졌습니다. 두 손 두 발이 단단히 묶이자 매서운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행수는 50대쯤에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제 내려치는 곤장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박행수는 다시 창고의 한 구석에 던져졌습니다. 차디찬 땅에 닿자 온몸이 부러지기라도 한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박행수는 모든 희망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박행수는 창고의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넝마 같은 천이 하나 덮여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더러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물에 적신 걸레 하나가 이마에 올려져 있었지요. 간신히 옆을 돌아보니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좀 드나? 죽은 줄만 알았네. 어르신은 누구시오? 멍청한 질문을 하는구만. 뭐긴 뭐겠나? 자네와 똑같은 놈이지. 그 신소리 말고 가만히 있게. 죽다 살아났네, 자네는. 노인은 박행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 또한 염전노비로 혹독한 노동을 매일같이 하였지만 박행수를 돌보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행수는 궁금하여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를 도우십니까, 어르신? 남을 돕는 것에 이유가 딱히 있겠나? 특히 이런 곳에서는 인륜이 땅에 곤두박질 치지 않았나? 나라도 짐승이 하의 짓을 할 필요는 없지. 박행수는 상처 입은 몸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넙죽 절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르신. 됐네. 그것보다 어쩌다가 이 염전에 팔려왔는가? 실은 설명하여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박행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여기까지 오게 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단원들과 산에서 길을 잃은 것, 정체불명의 당에 들어갔다가 당한 봉변까지 모두 말입니다. 이에 노인은 두 눈을 날카롭게 뜨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단원들은 돼지로 변하여 모두 무참히 도축당하였지요. 그 무당이 또 무얼 했는지는 하늘만 아실 것입니다. 그 무당은 잔해 행세를 하면서 재산을 빼앗을 걸세. 노인의 말에 박행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나 또한 그 무당에게 속아 모든 것을 빼앗겼네. 그리고 이 염전으로 팔려왔지. 그 무당의 술수일세. 노인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곳 염전에 팔려왔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노인은 산에서 돌을 닦던 도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당이 딸과 비를 피하러 도사가 살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감사하다며 귀한 술을 대접하겠다며 도사에게 권하였답니다. 그 이유는 박행수가 겪었던 것과 흡사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기절해버렸지. 오랫동안 쌓은 노력 덕분에 돼지로 변하지는 않았네. 허나 꼼짝도 하지 못하였지.
그리고 무당은 내 초상화를 그려서 모든 노력을 빼앗아가 버렸네. 이후 이곳 염전의 노비로 팔려버렸지. 박행수는 노인의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당은 이런 식으로 부와 힘을 쌓아왔던 것이죠. 사실 그 딸이 나를 몇 번이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려고 했네. 헌데 무당 어미에게 걸려서 아주 혼쭐이 났네. 맞습니다. 딸은 처음에 저보고 당에 들어오지 말고 길을 알려줄 터이니 당장 마을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조언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맞네. 허나 여기서 자네와 내가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라네. 그것이 무슨 의미이십니까, 어르신? 노인은 다짐하듯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붓이었습니다. 필관은 사람의 뼈를 깎아 만들어져 있었고 촉은 정체모를 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헌데 아주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남은 도력을 짜내 마지막으로 만든 붓이네. 이 필관의 뼈는 내 다리뼈일세. 술은 내 수염을 다듬어서 만들었지. 지금 보니 노인은 외다리였습니다. 사실 노인은 처음 염전에 와서 일을 할 때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잘라낸 다리의 뼈를 이용해 만든 필관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당에게 필히 복수할 수 있네. 그렇다면 여기서 탈출부터 해야겠군요. 박행수와 노인은 말없이 눈빛을 나눴습니다. 둘은 마침내 시들었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날부터 노인과 박행수는 고된 노동을 끝내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노비들은 곧바로 지쳐서 쓰려져 잠들었지만 노인과 박행수는 달랐지요. 매일 염전 노비들을 지키는 간수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빠져나갈 빈틈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염전 노비가 죽으면 염전의 간수들은 시신을 자루에 담습니다. 헌데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신이 담긴 자루 같으면 대충 마차에 실어서 산기슭에 던져버리고 왔지요. 뒷수습은 산짐승들의 몫이었습니다. 저희가 죽은 척하고 자루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네만 아직 확실치가 않네. 간수들이 혹의 얼굴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말일세. 박행수와 노인은 죽은 척하고 빠져나가는 계획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활로를 찾았지요. 허나 시간은 박행수와 노인의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매섭게 불어 염전마저 쌀쌀했습니다. 박행수와 노인은 간수들의 눈치를 보며 소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쌓아두었던 소금 자루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소금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 모습을 본 간수들이 분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일을 못할 거면 여기서 굶어 돼지든지. 아득바득 살아서 날 이렇게 열받게 만드나. 손목이라도 부러뜨려야 정신 차릴 거야. 노인은 간신히 손을 들어 변명하려 했지만 간수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막지한 몽둥이가 그의 등과 어깨로 내리쳤습니다. 박행수는 이를 악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멈춰라! 그만두라고! 그러나 박행수의 애타는 외침에도 간수들은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결국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간수들은 흩어진 소금을 발로 차며 욕설을 내뱉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박행수는 고된 몸을 이끌고 창고로 돌아와 쓰러진 노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 모양일세. 더는 버틸 힘이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반드시 탈출해서 그 못돼 먹은 무당에게 복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행수는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보게 듣게. 잘 들으란 말일세. 내 시신은 이 창고 구석에 숨겨두고 자네가 자루에 들어가 죽은 척하게.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걸세. 무슨 말씀입니까? 어르신은 안 죽습니다. 좀 더 버티십시오. 아닐세.
어쩌면 이는 하늘이 정해두는 명일 수도 있네. 나는 이제 소천하여 이 속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다만 그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네. 꼭 그것을 이루길 바라네. 박행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붓을 꼭 가져가게. 잊지 말게. 반드시 그 무당에게 본때를 보여주게나.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행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노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행수는 노인의 시신을 창고 구석의 헛간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루에 몸을 구겨 넣으며 죽은 척했습니다. 자루 안에서 박행수는 간수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신 자루인가? 어제 내가 두들겨 팬 늙은 노비겠지. 하도 지독하게 패서 죽었을 테지 뭐. 확인해 볼까? 귀찮게 더러운 노비 시신 따위 봐서 뭐 하겠나? 그냥 얼른 들고 치워버립세. 간수들은 자루를 마차에 던졌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의 진동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박행수는 자루 안에서 이를 꽉 물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마차가 멈췄습니다. 산기슭이었습니다. 간수들은 자루를 마차에서 내려 바닥에 던졌습니다. 오늘 밤에 산짐승 놈들이 포식하겠구만. 슬슬 배도 고픈데 우리도 밥이나 먹읍세. 간수들은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한참 후 박행수는 조심스럽게 자루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는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박행수는 노인의 붓을 단단히 쥐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박행수는 무당의 당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속리산에는 예전처럼 안개가 짙게 깔려 있지 않아서 훨씬 수월하게 당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허나 오랜 여정 끝에 도착한 당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행수는 황폐해진 마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망할 것. 내가 옳은 것을 눈치채고 내빼기라도 한 게냐? 박행수는 이를 갈면서 무당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안팎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도사노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무당이 도력을 빼앗고 그의 집을 차지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 무당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던 일을 곱씹던 박행수는 갑자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설마 내 집으로? 박행수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미 무당에게 복수할 것에만 생각한 박행수는 피로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운 고향에 도착하였습니다. 헌데 박행수는 자신의 집이 사뭇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마치 양반대감의 기와집처럼 변모해 있었습니다. 새로 얹은 기와는 검은 비단처럼 윤이 났고 대문은 황금빛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담장은 백옥처럼 하얗게 칠해졌으며 마당에는 거대한 석탑과 화려한 연못까지 조성되어 사치스러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박행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한상단의 행수라고 하여도 이렇게까지 사치를 부리다니. 무당이 얼마나 박행수의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행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여기서 흥분하여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지요. 박행수는 먼저 허름한 행색으로 머슴으로 분하였습니다. 박행수의 하인들은 그런 박행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된 염전노비로 일하였던 탓에 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어른, 옛날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소? 맞소. 예전에는 소박하고 인자했는데 요새는 돈을 물쓰듯 쓰고 있으니 말이요. 같이 데려온 처자는 선녀처럼 착한데 여종으로 부리며 맨날 구박이나 하지 않고. 하여간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다니 이상한 일이오. 박행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인들의 말처럼 무당은 자신을 사칭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헌데 딸은 여전히 몸종으로 부리고 있었지요. 박행수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박행수는 무당의 딸이 마당에서 혼자 빨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은 터질 듯 부르터 있었고 그늘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누구시죠? 나를 못 알아보겠소? 딸 청아는 그제야 두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박행수를 알아본 것이지요. 딸은 그러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을 해도 모자르겠지요. 보아하니 가진 고초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소. 단원들은 모두 돼지가 되어 짐승처럼 도축당했고 나 또한 염전노비로 팔려가서 못 볼 꼴을 다 보았지. 그럼에도 난 살아남았소. 오직 그 무당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요. 이해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목을 부러뜨려도 괜찮사옵니다. 아니, 부디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딸은 그러면서 주저앉아 땅에 머리를 대고 절하였습니다. 이를 보는 박행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애초에 딸인 청아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은 없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그 간악한 무당과 한패가 된 거요? 실은 저와 무당은 모녀지간이 아니옵니다. 저는 본래 양반집의 여식이었사옵니다. 허나 무당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구슬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암살하였지요. 그 이후로 저는 무당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이름은 성화도 아니옵니다. 저는 무당의 진짜 이름도 알지 못하지요. 나를 도와주시오. 무당을 처단할 방법이 있습니다. 내 조상화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청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로 보관해둔 창고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청아의 인도로 박행수는 숨겨진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의 초상화가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초상화를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이 악기 같은 것. 박행수는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사노인의 마지막 도력과안이 담긴 붓. 처음부터 박행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초상화 위에 돼지코와 돼지귀, 돼지꼬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붓부 끝에서 강렬한 기운이 퍼지며 초상화의 모습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당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코가 돼지처럼 불룩해지더니 귀가 뾰족해졌습니다. 몸도 점점 돼지로 변해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이내 완전히 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돼지가 되었소. 박행수는 이때 가솔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무당이 자신을 사칭했던 일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놀라지들 말거라. 이는 모두 사특한 무당이 버렸던 주박이었느니라. 박행수가 모든 사실을 밝히자 하인들은 격분하여 돼지가 된 무당을 끌어냈습니다. 주인 어른, 이 망할 것을 어찌할깝시오? 무참히 도축되어 살해당한 한산단원들의 넋을 기리겠느니라. 허나 우리는 이 더러운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을 것이다. 산채로 굶주린 들깨의 먹이로 죽어라. 박행수의 명령에 따라 돼지는 들깨들에게 던져졌습니다. 돼지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개들에게 물려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악독한 염전주인 차례였습니다. 박행수는 염전주인이 저지른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당에게서 얻은 증거와 함께 염전주인이 노비들을 학대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해온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증거를 살펴본 뒤 즉각 포졸들을 보내 염전주인을 체포했습니다. 염전주인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노비들은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박행수는 염전에서 노예처럼 고통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오 노인. 한산단으로 돌아온 박행수는 청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정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어디로든 가도 좋으니 마음 가는 대로 살 거라.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청아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제게 과분한 말씀입니다. 비록 저는 자의가 아니었지만
무당과 함께하며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 의해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는 피해자다. 내 죄를 모두 탓할 수는 없다. 이젠 내 삶을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길을 나으리 곁에서 걷고 싶습니다. 제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은 나으리를 도우며 살면서 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는 것입니다. 박행수는 잠시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 진정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너를 내 양녀로 삼아 너를 지키고 이끌어주마. 청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그 후 박행수는 다시 한산단을 재건했습니다. 청아는 그의 곁에서 상단을 도우며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며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을 속죄하려 했습니다. 박행수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며 한산단을 더 큰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한산단은 더욱 세력이 커져서 조선에서 제1가릉거상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